저는 부모님께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고향에 멋진 전원주택을 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완공 후 처음으로 찾아뵌 그 집에는 평화로움 대신 마당을 가로지르는 빨랫줄과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마치 집주인 행세를 하는 외삼촌의 모습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 묻는 대신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포클레인 한 대를 대문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의 새벽을 깨우던 닭의 울음소리조차 그날 아침만큼 소란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편과 제 차가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에 접어들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흥분된 마음에 살짝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쥔 채였습니다. 민준 씨, 저기 봐요. 이 길이 예전에는 온통 울퉁불퉁한 웅덩이 투성이었잖아요. 차가 망가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스팔트가 매끈하게 쫙 깔렸네. 우리 고향도 정말 많이 발전했다. 그렇죠? 저는 제 목소리가 우스꽝스럽게 들릴 정도로 들떠서 말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에서 저만큼이나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설날에 시골 가는 어린애처럼 신났네. 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꿈꿔왔는데. 민준 씨, 우리 부모님 옛날 집 기억나요? 비만 오면 지붕에선 물이 새고 벽에는 금이 가서 방 안까지 빗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돈만 벌면 꼭 부모님께 멋진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맹세했는데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 자식한테 효도 받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저는 핸들을 살며시 쥐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부모님께서 마당에서 운동하시고 점심에는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넓은 들판을 내다보시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제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이번에 내려가면 기념사진 정말 많이 찍어야지. 민준 씨가 예쁘게 찍어줘야 해요. 알았죠? 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여 제가 1년 가까이 도면 하나하나의 정성을 쏟아부은 옅은 노란색의 2층짜리 전원주택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본 첫 순간 저는 마치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찬물 한 양동이를 쏟아붓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해서 깜빡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 상상 속의 평화로운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혹감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가 형형색색의 옷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빨랫줄을 가리켰습니다. 집에 누가 많이 와서 사나? 왜 이렇게 빨래가 많아?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제 시선이 향했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마치 값싼 하숙집처럼 마당을 가로지르는 요란한 빨랫줄, 길 한가운데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는 녹슨 자전거 2대, 그리고 제가 애지중지 심었던 잔디밭 위에는 사탕 껍질과 비닐봉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갔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목구멍을 베는 듯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옷차림이 소박하고 단정하신 분들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어지럽게 빨래를 널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전거도 없으시고요. 바로 그때 집안에서 시끄러운 트로트 음악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여자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김민수, 조용히 못해. 엄마한테 맞고 싶어? 저는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차가운 기운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손님이 아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밟는 심정으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더러운 발로 감히 들여놓을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깨끗했던 그 고급스러운 거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색깔을 맞추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려 주문했던 아이보리색 가죽 소파 위에는 제 막내 외삼촌이 팬티 하나만 달랑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원목 테이블 위로 다리를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리모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왔냐? 오랜만에 오면서 외삼촌한테 연락도 없이 왔네? 저는 분노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외삼촌, 외숙모가 왜 저희 부모님 댁에 계시는 거예요?
부엌에서 외숙모가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며 입을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왔구나? 내 엄마가 집이 넓으니 외삼촌네 식구들 와서 같이 살면 좋겠다고 해서 이사 왔지. 네가 지은 집 정말 좋더라. 아주 고급스러워. 가구들도 다 명품이라 쓰기에도 좋고 말이야.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때 반짝이던 원목 마루는 이제 더러운 발자국과 과자 부스러기로 가득했고 원목 테이블 위에는 담뱃재로 인해 생긴 둥글고 흉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외숙모의 두 아이는 색연필로 하얀 벽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 겨우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외삼촌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디 계시긴 2층에 계시지. 작은 방에. 우리가 안방을 쓰시라고 했는데 두 분이 극구 사양하시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거의 뛰다시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저와 민준 씨가 서재로 쓰려고 설계했던 작은 책상과 의자 하나 겨우 들어갈 크기의 가장 작은 방. 떨리는 손으로 그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부모님은 벽에 바싹 붙은 낡은 싱글 침대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은 방을 더욱 춥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은 여행 가방, 플라스틱 대야, 낡은 가방 등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옷가지를 개고 계셨고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언제나 집안의 기둥처럼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그분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 창밖의 작은 하늘 조각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에 지쳐버린 듯 보였습니다.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소리치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낡은 옷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굳어있던 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온다고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랬니? 저는 달려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옷에서 나는 냄새와 지친 숨결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왜 여기에 계세요? 왜 이 방이에요? 안방은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그냥 돌아. 며칠만 있다가 나간다고 하더구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마주잡고 있다가 저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스스로를 애써 진정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내 외삼촌이 집을 팔아서 갈 곳이 없다고 하더구나. 내 외삼촌은 내 막내동생이잖니. 어릴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서 키우다시피 했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나도 몇 번 말해봤지만 듣지를 않더구나. 며칠만 있겠다고.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제가 지어드린 새 집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시는 모습을 상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원래 서재로 쓰려던 작은 방으로 밀려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뻔뻔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어머니를 보고 다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룻바닥을 짓누르는 듯 무거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게 해주세요.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외삼촌이 여전히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외숙모는 TV를 켜고 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태연했습니다. 저는 거실 중앙에 멈춰 서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외삼촌, 외숙모, 짐 싸세요.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TV에서는 여전히 광고가 흘러나왔지만 모든 것이 순간 정지된 듯 했습니다. 외숙모가 저를 돌아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서연아,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외삼촌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내 외삼촌한테 남대하듯 나가라고? 외숙모도 팔짱을 끼고 일어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갑자기 왜 이래? 내 엄마가 직접 와서 같이 살자고 해서 온 건데 조카가 한마디 한다고 우리가 나가야 해? 저는 그들을 보지 않고 계단 옆에 불안한 눈빛으로 서 계시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저희 부모님을 위해 지은 제 집이에요. 외삼촌, 외숙모가 안방까지 차지하고 저희 부모님을 사람 살도록 설계되지도 않은 작은 방에서 지내시게 하는 걸 더는 허락할 수 없어요. 외삼촌이 얼굴을 찌푸리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내 부모님도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시집간 딸이 와서 자기가 여왕이라도 된 줄 아나?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여왕도 아니고 배은망덕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부모님이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 걸 더는 지켜볼 수 없어요. 그러니 나가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외숙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우리가 나가면 우리 애들은 어디서 살고? 이 많은 짐은 다 어떡하고? 대낮에 사람을 길거리로 내쫓는 게 네가 생각하는 옳은 일이니?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실지는 외삼촌과 외숙모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제 일은 이 집에서 더 이상 외부인이 없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요. 외삼촌은 즉시 도전적인 눈빛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외부인?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외부인이라고? 내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거지를 내쫓듯 하는 게 효도라고 할 수 있어? 저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수천 마디의 반대보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꽉 쥐었고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가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쓰게 만들지 마세요.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외삼촌과 외숙모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완고함과 뻔뻔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눈빛,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저 또한 더 이상 부드럽게 대할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몇 번 스크롤한 뒤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포클레인 한 대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걸로요. 네, 맞습니다. 포클레인요. 주소는 청운면 행복길 10번지입니다.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방 안은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외삼촌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외숙모는 경악하며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 애가 정신이 나갔나 봐. 포클레인을 불러서 집을 부수려는 거야? 너 사람도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클레인의 굉음이 조용한 마을의 평화를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이웃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철제 대문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가장 소문내기 좋아하는 옆집 박씨 아주머니의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저게 서연이 아니야? 부모님 뵈러 와서는 무슨 난리래? 포클레인까지 불러서 부모님 집을 부수려는 건가? 어떻게 저렇게 불효막심한 자식이 다 있담. 세상 말세야, 말세. 저는 몸을 돌려 박씨 아주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집은 제가 지은 집입니다. 벽돌 한 장, 기둥 하나까지 모두 제 피땀 어린 돈으로 세운 거예요. 제 집을 가지고 제가 뭘 하든 그건 제 권리입니다. 평생 부모님께 기와장 하나 못 얹어드린 주제에 남의 집 앞에서 도덕을 논하고 남이 좋은 집 가졌다고 시기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대문 앞의 분위기는 순간 싸늘해졌지만 여전히 거드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스스로를 최고 어른이자 도덕적인 인물로 여기는 김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며 탁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젊은 것이 말버릇이 저렇게 고약한가. 부모는 저렇게 순한 양반들인데 어쩌다 저런 자식을 낳았을꼬. 돈 좀 가졌다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군. 저는 김 어르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된 도리를 알고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압니다. 저는 제 돈으로 집을 지어 효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알지도 못하면서 혀만 놀려 도덕을 설파하는 분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순하시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용당하고 자식이 지어준 집에서 하인처럼 살도록 내몰리신 겁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온 겁니다. 이것이 무례한 일입니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군중 속에서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했고 어떤 사람은 난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누구도 미처 반응하기 전에 익숙한 연극 한 편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이 셔츠가 삐져나온 채 마치 방금 침대에서 떨어진 듯 헝클어진 모습으로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군중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동네 분들, 이것 좀 보십시오. 저는 저 아이 엄마의 하나뿐인 동생입니다. 누님이 제가 가난하고 살 곳이 없다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잠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피부치인 조카가 저를 생판남처럼 대합니다. 머물지도 못하게 하고 포클레인까지 불러서 집을 부수고 저희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으려 합니다. 외숙모도 뒤질세라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따라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흐느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여기서 저 아이 대신 두 분 노인네를 식사며 잠자리며 하나하나 다 챙겨드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약이며 식사며 다 챙겨드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부 한마디 없이 저희를 대낮에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정한 조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연극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의 연기가 끝나자 저는 앞으로 나아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보살폈다고요? 아니면 괴롭혔다고요? 저는 외삼촌과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마주 섰습니다. 외삼촌 큰 소리로 다시 말씀해 보시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은 도박으로 다 팔아먹고 빈털터리가 되어 여기 와서 빌부터 살고 계시잖아요. 총각 시절부터 처자식이 생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항상 제 어머니, 외삼촌의 불쌍한 누나가 주는 밥과 반찬으로 지금까지 연명해 오셨나요? 외삼촌은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아저씨 아주머니들께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부모님이라면 딸이 지어준 집에 아내부터 아이들까지 온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 안방을 차지하고 온갖 가구들을 부수고 정작 집주인인 자신들은 서재로 쓰려던 작은 방으로 밀려나 살게 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족을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친척이라는 탈을 쓴 뻔뻔한 강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중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조용히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 눈빛은 이제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차마 저를 더 이상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의 비아냥거리던 목소리는 바람 속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중 끝에서 몇몇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게 하네. 애들도 어린데 저 가족을 다 어디로 가라고 내쫓는담. 외삼촌과 외숙모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마당 한가운데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말할 줄은,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탄로나 새로운 변명을 꾸밀 시간조차 없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외삼촌은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지만 무력했고 외숙모는 너무나 큰 창피함에 얼굴을 돌려 붉어진 눈을 감추려 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제 뒤에 든든한 벽처럼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큰 키와 날카로운 눈빛은 사람들을 훑어보았고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침묵하는 사이 갑자기 외숙모가 달려들었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눈은 공기를 찢을 듯 이글거렸습니다. 그녀는 제 바로 앞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마치 날카로운 새가 숫돌에 갈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출가회인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지난 몇 년간 내 부모님이 시골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알기나 해. 1년에 몇 번이나 내려왔다고. 오기만 하면 집안을 뒤집어 놓고 효도 우누네. 우리가 너 대신 노인네들 하나하나 다 챙겨드렸어. 추운 겨울에는 아침마다 죽을 끓여드렸고 더운 여름에는 부채질해드렸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소리 지르고 내쫓아? 돈 많은 남자 만나 시집가니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그렇게 잘났으면 남편 버리고 여기 남아서 네 부모님 직접 모셔보시지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외삼촌의 칼날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네가 누군지 잊었어? 서연아. 부모님 없었으면, 친척 없었으면, 이 땅이 널 키워주지 않았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돈 몇 푼으로 집 지었다고 그렇게 거만하게 굴어. 그는 턱을 치켜들고 다가와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지었을지 몰라도 정책은 못 지었지? 고향에 와서 안부 인사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고. 네 얼굴에서는 이제 돈 냄새밖에 안 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순간만 더 쳐다보면 너무나 가혹한 말을 내뱉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할지 모르는 박씨 아주머니의 가시 돋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더니 이제 보니 틀렸네. 돈이 있어도 친척 무시하고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무시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야. 봐봐. 피를 나눈 가족끼리도 저렇게 박살이 나는데 무슨 정이 남아있겠어. 모든 것이 극에 달한 순간 제 등 뒤에서 민준 씨의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시죠. 제가 돌아보자 그의 큰 체격의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걸음 물러서는 듯했고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삼촌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집은 제 장인 장모님 댁입니다. 외삼촌과 외숙모께서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시니 짐을 정리해서 즉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삼촌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약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사위일 뿐이야. 사위, 처갓집 일에 끼어들지 말게. 이건 우리 집안일이지. 자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민준 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일은 곧 제 일입니다. 그리고 제 처가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더욱더 제 일입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김 어르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삼촌이 무언가 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민준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팀장? 나 민준이야. 지금 서연이 고향에 내려와 있는데 집안에 좀 문제가 생겨서 모르는 사람들이 허락 없이 들어와 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네. 청운면 행복길 10번지로 경찰 좀 보내줄 수 있나? 법적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고맙네. 그는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경찰, 법적 절차라는 단어가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외삼촌은 사형 선고라도 들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굳어버렸습니다. 외숙모는 못에 박힌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려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못했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 등을 돌리는 사람. 더 이상 통쾌해 하는 눈빛도 수군거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문가에 서 계시던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경찰에 전화한 후 외삼촌과 외숙모가 조용히 짐을 쌀 줄 알았지만 저는 그들을 너무 얕봤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자 그들은 가장 낡았지만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연민과 약한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방에 들어가서 쉬시겠냐고 묻기 위해 등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외삼촌이 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타일 바닥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누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누님의 막내 동생이잖아요. 피를 나눈 동생이란 말입니다. 누님, 서연이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지금 저희를 내쫓으면 저희는 어디로 갑니까? 제 처자식은 누구한테 의지하라고요? 누님, 제가 길바닥에서 죽기를 바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머니의 약한 심장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았습니다. 곧이어 외숙모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마치 상갓집처럼 통곡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 애들 좀 보세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형님. 이 땡볕에 길거리로 나가면 애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서 머물겠냐고요.
제발 애들을 봐서라도 저희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저희를 막다른 길로 몰지 말아주세요, 형님. 어머니의 몸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으며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며칠만 더 있게 해주면 안 될까? 방이라도 구할 시간을 줘야지. 지금 이렇게 내쫓는 건 엄마도 참아 못하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내 외삼촌이고 외숙 모자니. 그 말은 제가 지금까지 애써 지켜왔던 모든 노력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처절한 고통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는 여전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다가가 앙상한 팔을 부드럽게 잡고 그 연극판에서 옆으로 모셨습니다. 외삼촌 내외가 듣지 못할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머금은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저 좀 보세요. 제발요. 딱 한 가지만 진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저는 울음을 삼키고 물었습니다. 만약 저분들이 정말 엄마를 친누나로 생각했다면 엄마를 이렇게 대했을까요? 부모님을 가장 작은 방으로 몰아넣고 평생을 바쳐 지은 집에서 하인처럼 살게 했을까요? 집을 팔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와서 제가 부모님께 평화를 드리겠다고 맹세했던 이 공간을 통째로 빼앗았을까요? 어머니는 침묵하셨습니다.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으셨지만 눈물은 뺨을 타고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빌부터 사는 가족까지 부양하라고 지은 집이 아니에요. 제 피와 눈물, 제 젊음을 바쳐서 지은 집이에요. 오직 부모님께서 평화롭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만약 오늘 엄마께서 스스로의 집을 지킬 용기를 내지 못하신다면 이 순간부터 저를 무심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남은 인생은 제 남편과 함께 여기 일은 모두 모른 척하고 살 거예요. 엄마조차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엄마를 구할 수 있겠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쿵 하는 소리가 한낮의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곳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평생을 침묵과 인내로 살아오신 분. 아버지는 마당에 돌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셨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으며 눈은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를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그만하라고 했다. 아버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치 기둥처럼 마당 중앙에 서서 등을 곧게 펴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부부와 내 딸의 집이다. 자네와 자네 아내는 지금 당장 짐 싸서 여기서 나가게.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더 이상 인내하는 남자가 아닌 진정한 가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단호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이내 아버지의 눈빛에서 전해진 불꽃이 옮겨붙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막내 동생과 마주 섰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영철아, 잘 들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했습니다. 너희들 짐 싸서 나가거라. 나는 더 이상 내 딸, 이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내 딸이 나 때문에 실망하게 둘 수 없다. 그 말에 마당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외삼촌은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고 외숙모도 무릎을 일으키며 평소처럼 통곡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떼기도 전에 민준 씨가 팔짱을 끼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통곡하지 못했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준비했던 모든 말을 삼킨 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굴욕과 분노,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의 끄덕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유일한 가족이 마침내 허리를 꼿꼿이 펴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요.
그 팽팽했던 대치 끝에 외삼촌과 외숙모는 마침내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교활하게 굴 수 있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 뒤를 바짝 따라 걸으며 외삼촌 내외가 짐을 챙기는 모든 동작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허둥지둥 짐 가방을 거실로 내놓고 있을 때 외숙모가 검은색의 큰 여행 가방을 닫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물 좀 가져다 달라고 말하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시선은 우연히 그 여행 가방의 틈새에 멈췄습니다. 틈새로 분홍색 모서리가 살짝 보였습니다. 하트 모양 스티커가 붙은 분홍색 태블릿 PC. 2년 전 민준 씨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굳은 채로 다가가 침착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숙모, 실수로 제 물건을 챙기신 것 같네요. 가방 열어서 꺼내주시겠어요? 외숙모는 화들짝 놀라며 즉시 몸을 돌려 여행 가방을 품에 꼭 껴안고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다 외숙모 물건인데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야. 사람한테 누명 씌우지 마. 저는 대꾸하지 않고 곧장 다가가 망설임 없이 지퍼를 잡고 열었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가 무거운 공기 속에서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여행 가방이 활짝 열렸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홍색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금목걸이, 금반지, 귀걸이, 그리고 여성용 시계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께서 설날이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아껴서 사용하시던 귀중품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이건 내 목걸이인데 아빠가 퇴직 선물로 사준 내 폐물함인데.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가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물건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았습니다.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로 산 TV에는 아직 떼지도 않은 보호필름 위로 긴 자국이 나 있었고 원목 테이블 위에는 단단한 물체로 내리친 듯한 여러 개의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벽에는 아이들이 마구 그린 낙서가 미로처럼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촬영한 뒤 메모 앱을 열어 빠르게 피해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총 피해액 대략 계산해서 5천만 원입니다. 지금 바로 계좌 이체해 주시거나 현금으로 주셔도 됩니다. 5천만 원이라는 액수의 외삼촌은 마치 감전된 듯 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5천만 원? 너 미쳤어? 내가 무슨 부자인 줄 알아? 돈이 있으면 네가 전원주택을 짓지. 난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날 죽여라. 돈 없어. 배짱 있으면 경찰 부르라고 해. 감옥에 가라면 가지. 무서울 거 없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외숙모가 바닥에 쓰러지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어지러워 죽겠네. 숨 막혀. 그리고는 마치 연극배우처럼 목을 뒤로 젖히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잘린 나무처럼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손은 여전히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시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민준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두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벌어지는 연극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저를 보며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말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낮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5천만 원을 모두 지불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간다. 둘째, 다 같이 경찰을 기다리고 저는 재산무단 점유와 절도, 두 가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었습니다. 이 정도 피해액에 재물 손괴까지 더하면 두 분이 얼마 동안 징역을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보장하죠. 제 아내 계좌에 정확히 이 금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두 분은 절대 이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아무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닦으려 손을 올렸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제대로 닿지도 못했고 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마치 목에 돌덩이가 걸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친구한테 전화해볼게. 저는 더 말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은행 QR코드가 있는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15분 후 외숙모가 여전히 바닥에 기절한 척 누워 가끔 실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는 동안 제 휴대폰에서 띵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지치면서도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었고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마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어깨에서 내려놓은 사람처럼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아프고 지치더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요. 마지막 여행 가방이 외삼촌의 손에 끌려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저는 비로소 공기 중에 퍼지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닌 극심한 압박감 뒤에 찾아온 고요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패배자처럼 잿빛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한 손으로 작은 아이를 이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찌그러진 밥솥을 들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낡은 오토바이 뒤에 해진 배낭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짐을 옮길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웃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마을의 수치를 떠나보내는 듯한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어지러운 짐을 실은 낡은 오토바이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힘없는 엔진 소리가 싸늘한 오후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골목 끝 야자수 뒤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서 계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그리고 민준 서방도 고마워. 이 늙은 부모가 못나서 너희들을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저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다시 쥐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몇 년은 더 늙어 보이셨지만 그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닌 깨달음의 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서야 민준 씨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렸네. 이제부터 이 집에는 평화만 있을 것이고 누구도 다시는 이 집을 망가뜨리지 못할 걸세.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삼촌 내외의 등 뒤로 닫힌 대문은 우리 가족의 어두웠던 과거의 한 장을 함께 닫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와 민준 씨가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길 때 집안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화초를 가꾸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찻장을 열어 마치 되찾은 공간을 확인하듯 찻잔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고 계셨습니다. 벽은 깨끗하게 다시 칠해졌고 TV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문을 나설 때 예전에 외숙모 편을 가장 열렬히 들었던 박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특유의 비꼬는 말투가 섞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벌써들 가는 거야? 하긴 이렇게 큰 집에 늙은이 둘만 사는 것도 낭비지. 낭비야. 제가 돌아보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등을 곧게 펴고 박씨 아주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렇게 선명한 미소였습니다. 아이고, 박씨 동생,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니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딸이 다 알아서 해줘요. 동생은 동생 집이나 잘 신경 쓰세요. 그리고 우리 딸 말이에요. 얼마나 효심이 깊고 부모 생각하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동생 눈에는 낭비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이게 다 복이고 우리 집안의 플로피이예요. 박씨 아주머니는 얼굴이 붉어진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더 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앙상했던 등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든든해 보일까요? 민준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올 때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번 귀향은 단순히 집 하나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중요한 교훈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그것을 지킬 만한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다는 것. 말이나 눈물이 아닌 단호함과 깨어있는 정신으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거짓된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의존하고 침범했던 자들의 등 뒤로 그 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전원주택이 마침내 진정한 가정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내외에 관해서라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신가요? 갈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옛집,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셨던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빚 때문에 팔았다고 거짓말하며 저희 부모님의 공간을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집으로요. 그들 주위에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수군거리는 이웃들이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사는 것이고 자신이 한 일은 스스로 책임지는 법이니까요. 더 이상 저희 부모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